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의 응용미술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현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한 2012년부터 한 7, 8년 정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제 겸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전공을 이용해서 좀 사회적 공헌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를 이번에 해봤어요. 내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건 다 알고 있죠. 나는 그 도시가 아주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보여요. 우리 도시도 그렇게 꾸미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디자인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시장님이 다녀온 도시는 도시색을 회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색은 아주 고급스러운 색이죠. 우리 시도 회색을 중심으로 하여 눈에 거슬리는 색을 전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회의 주제에 맞게 사진 좀 찍어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노랑, 파랑, 빨강. 아주 산만해요, 우리 주변이. 정말 이렇게 보니 우리 도시색이 중구난방이군. 빨리 작업하여 도시가 깨끗하고 고급스러워졌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최고의 디자이너들이니 의견을 말해보세요. 네, 전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블록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튀어요. 어차피 시각장애인이면 안 보일 텐데 올록볼록 느껴지기만 하면 되지 색이 그게 뭡니까? 일단 도시에서 여기저기 보이는 노란색 블록부터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두 분의 역량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세련된 도시로 바꿔주세요.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게 불과 한 10년 전에 저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도쿄가 그 도시색이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회색 위주에다가 강조색으로 핑크, 그러니까 일본이 사쿠라 꽃이 아주 예쁜 그 도시니까 회색과 핑크가 어우러진 그 세련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 디자인 수도 서울 프로젝트를 맞이해서 이제 메인색을 좀 정하자, 세련된 도시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타깃을 잡은 것이 이 점자 블록이 너무 눈에 띄니까 도시의 정비에 색채 디자인의 그 주요 개선 타깃으로 정했던 것이죠. 여기에 그 기본적인 그 배경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저도 이 당시에는 이제 박사과정인 디자인 전공 학생이었는데 이 말이 뭐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전맹일 것이다, 눈이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88%의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살아있는 저시력자이고 아예 안 보이는 전맹 그 시각장애인은 12%, 최근엔 더 낮아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 탄생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어린 시절이나 청년까지는 시력을 유지하다가 뭐 자동차 사고 같은 화재로 인해서 그 화기에 의해서 눈 시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다치는 사람이 많아서 어느 정도 색 인지나 형태 인지는 감각은 살아있고 나중에 추후 이제 노년이 되면서 좀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점차적으로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맹인 그 사람들로만 생각한 그런 디자인 결과물은 이 저시력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색을 쉽게 구분해서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된 노란색 점자 블록은 당시 이렇게 회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렁크를 끌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란색 블록, 점자 블록은 일반 비장애인들한테도 무의식적으로 장애인들 통로니까 좀 비켜가야겠다 이런 인식을 주었지만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변모된 이후에는 그 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간 그 블록을 다 교체할 수가 없어 임시 방편으로
이제 했던 게 노란색 페인트로 덧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색 스테인리스 유도 블록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의 그 도로는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이제 변하게 됐고, 시각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이나 다 불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하는 이제 박사 학생으로서 보기에는 어떠한 그 교훈을 받았느냐. 시공 전에 모든 디자인 제품이나 어떤 산업 제품, 연구 결과물들은 우리가 개발자의 입장에서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관련자한테 조금 자문을 조금 구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주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그러지 못한다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협업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훈은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도 이 디자인을 할 때 항상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결과물을 현장 또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뭔가 이제 주제를 던져주면 현장에 가기보다는 뭐 네이버 같은 걸로 이제 검색해가지고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연구원이 됐든 회사원이 됐든 교수가 됐든 기관에 속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구성이 되면 현장에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전에 소개를 드린 그런 예입니다. 자, 역사 속의 장애인. 우리가 왜 장애인들을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사 속에서 장애인들의 대한 인식의 흐름을 보면 공동체집 및 사냥을 했던 아주 원시 시대부터 이제 사람들은 공동으로 뭔가를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분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의사소통이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들은 생존 경쟁에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이 됐을 거고, 그 다음 중세시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신의 뜻이 반영돼서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세시대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균등한 키에 균등한 몸매, 이상적인 키와 몸매와 어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은 신의 은총을 받는다면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중세시대의 작품을 보면 풀의 높이, 나무의 풍성함 이런 것도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하나의 결함이 이제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아마 장애인들은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그래서 더욱더 그 원시 시대보다는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나 근세 시대 같이 이제 풍요로운 어떤 물질이나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풍성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기류에서 장애인들은 당연히 소외돼서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과학기술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편해질 것 같았지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일상 제품들이 다 기계 생산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핵심 과정이 뭐냐면 기계로 대량화를 위한 규격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서는 제가 옷으로 치수 규정을 이제 예시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런 것처럼 55, 66, 77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규격화가 되지 않은 장애인들의 신체나 아니면 그들한테 최적화시켜서 만드는 개별적인 상품들은 산업사회에서는 굉장히 낭비이자 어떤 자원을 활용할 때 불편한 존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장애인의 인식의 흐름이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이나 세계대전 같은 유럽에서 세계 강국들이 펼쳤던 전쟁 이후입니다. 유럽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강국들이 전쟁을 펼치게 되면서 각 나라의 아주 그 우수한 청년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류층에 아니면 고엘리트 그 남성들이 장애를 입게 되죠.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 이상이 장애인으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인이 급증하기 시작되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나 제도가 유럽에서는 시작이 되게 됐고, 그 전쟁에서 희생한 애국자다. 장애인은 뭐 신의 은총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그런 애국자라는 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치료나 재활, 보호 시설이 굉장히 확충이 되기도 했죠. 특히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필라테스 운동이 굉장히 곳곳만 동네마다 다 생겼는데, 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인 이 필라테스가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된 군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캐딜락이라는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60년대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이 필라테스는 장애인 군인들의 재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생활체육으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나 이런 치료, 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이제 현 정권에서는 장애인을 완전한 사회 참여자로 규정을 하고 많은 그 제도를 보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립대학의 부속 특수학교를 이제 부산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 이제 개설하기로 하고 지금 뭐 추진 중에 있는데, 한 곳은 이제 반대로 인해 가지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생활 현장에서 장애인의 삶은 다른 분야의 어떤 급속한 발전, 풍성한 어떤 그런 그 문화적 기류에 마치 르네상스 시대처럼 더 많은 격차.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아마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도움을 좀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 2012년 정도쯤에 가서 이제 2011년도 한창 제가 박사 논문을 막 쓰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주 밤늦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시청역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를 하나 보게 됐는데 제목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전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띈 건 뭐냐면 당시에 장님이라는 말은 뭐 이제 시각 장애인을 약간 비하하는 단어다. 그래서 장님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 농아, 뭐 장님, 뭐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시에서 전시를 하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전이라는 어떤 옛날 그 속담을 인용하긴 했지만 장님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눈길이 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시각장애 그 초등학생들이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코가 길고 아니면 털이 뭐 되게 딱딱하다 그러면 낚싯줄로 그 코끼리 털을 이렇게 박아 놓는다든지, 미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했던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어떤 미술 교육 방법을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작품보다는 이걸 기획한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열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과 감동 같은 걸 줬어요. 좋은 충격.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와도 된다. 그리고 대학생들, 제가 시간 강사였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좀 데리고 가서 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교실을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봤던 그 내용들이 현재 저희 그 연구의 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교실 현장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게 짜증나고 굉장히 신경질 났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빨리 자, 저기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장애 특수교육은 6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6명 미만으로 학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지금 5학년 교실은 여학생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뭐냐면 6명이기 때문에 아주 뭔가 투입을 할 때 교육 콘텐츠나 교재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활동 보조인이 투입이 돼서 6명의 학생을 성인 3명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아이들의 어떤 교재나 콘텐츠는 매우 미흡해서 아이들이 그때 이 수업이 뭐냐면 선생님이 짜증나죠? 짜증나는 거 표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니까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크레파스를 가지고 막 신경질적으로 막 그리거나 그런 것만 표현을 했고, 기쁨은 반면 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리긴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미술 시간이 뭐 재밌다라고는 얘기를 했고, 5학년 학생인데도 굉장히 뭐 까르르 잘 웃으면서 수업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저는 아이들의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냥 반복적인 것만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코끼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갔던 선생님, 그 열정이 많은 선생님의 수업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정이 없는 선생님의 수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미술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복창, 따라하는 말이 뭐냐면, 오른손이 그리면 왼손이 따라가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크레파스 그린 경로를 기억을 못하면 그림을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아주 약간 그 종이에 돌출된 크레파스를 기억하면서 그려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편하게 미술 활동에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교구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던 게,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건 색이 하나씩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한 이 끈을 줄 거예요. 이거는 크레파스 대신 쓰는 거예요. 한번 만져볼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파라핀을 입힌 실이에요. 실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끈적이니까 이렇게 책상에 딱딱 붙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똑같은 수업인데 기쁨을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햄버거 먹을 때 아주 기쁘다. 더 기쁜 건 콜라가 있으면 더 기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하트, 별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표현이 좀 구체적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활용 가능한 어떤 교구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던 미술이었지만 좀 뭔가 구체적으로 미술이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표현은 가능한데 아이들이 오랜만에 또 얘네들이 이제 재작년쯤에 갔더니 고등학생이 됐더라고 벌써. 근데 갔더니 미술 재밌냐 그랬더니 5학년 때는 재밌다고 한 아이들이 대답도 안 하고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1년 뒤면 졸업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미술을 이제 할 시간도 없거니와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아는 그림도 없고 이러니까 미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제 피카소나 모나리자나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작품이나 화가의 그림을 이해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학교에, 우리 한양대학교에 3D 프린터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무료로 막 강의도 가르쳐주고 이제 교수님이나 대학원생,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업을 막 하고 있었던 때여서 제가 그러면 명화를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모나리자랑 피카소의 게르니카의 일부를 이제 작업을 해서 가져가는데, 아주 예전에 아까 제가 수업 전에, 강의 전에 보여드린 애니메이션에서 알았던 전맹과 그럼 약시를 구분해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맹의 경우에는 아까 아주 이렇게 선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전공인 시각 디자인을 활용해가지고 그래픽 작업으로 명화들을 이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라인을 딴 다음에 3D 프린터로 뽑아낼 수 있는 라인으로 이제 후가공 해가지고 가져가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눈이 좀 안 보이는 약시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부조로 가져갔고, 이제 전맹, 아예 눈이 안 보이는 학생들한테는 라인형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전에 디자인 실패, 성공 사례만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실패 사례를 공부하면 굉장히 제가 실무 프로젝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실패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현장에서 지금 보면 이 손이 초등학생 손, 고등학생 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 뜨거운 거나 뭐 만지고 막 이런 그 실생활에서 아주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상처 많이 받은 손이잖아요. 저 손 실제로 가서 아이들 얼굴 말하는 거, 손 모양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연구자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뭘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대학에 있다 보면 많은 연구들이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연구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산업 현장의 회사보다 연구가 좀 더 사회 공익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벌어도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그런 그 연구가 아니라면 저는 진짜 대학에 있거나 공익적인 그런 돈을 받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소수를 위한 디자인이나 어떤 산업제품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약시, 눈이 좀 안 보이는 저시력 아이들은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명화를 그려내는 그런 거 보여질 수 있고, 똑같은 작품인데 약시는 모나리자를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투시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태를 그냥 따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나리자가 뭐 아주 부잣집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풍성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까만 옷밖에 안 입었잖아요. 까만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안 입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예측을 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좀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수업을 좀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술 감상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주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활동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들 말고, 눈 안 보이는 우리들 말고 그냥 눈 잘 보이는 친구들은 어떤 명화 좋아해요?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반계 그 또래 친구들,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좋아하는 명화를 이제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추후 활동은 어떤 연구로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면 마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 아두이노나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저 피리를 이렇게 만지면 이 19세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연주했음직한 19세기 목간 음악을 연주하는 것, 그래서 미술사랑 음악사랑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는 왜 학교 안 가고 피리 불러 돌아다녔을까? 라고 해서 당시에 그 고아 아이들이 왜 연주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화가들을 따라다니면서 연주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당연한 음악 오디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이 가긴 했는데 왜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사례들 뭐 이런 것들 다 융합해가지고 역사랑 사회, 그 다음에 음악사, 미술사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장애인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을 많이 못하고, 그 다음에 미술관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미술을 잘 알지 못하거나 돈이 없거나, 그 다음 장애를 가지면 미술 감상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학교 공교육 안에서 조금 이제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요즘 워낙 또 콘텐츠들이 좋으니까 스스로 뭔가를 궁금하게끔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진짜 고학문을 공부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진행했던 게 뭐냐면 명화를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아주 전맹인 아이가 이 종이를 만지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포토샵 프로그램 보면 레이어가 쌓여서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모나리자를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런 나무판을 갖고 와서 처음에 이제
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그림 그 모나리자 여자를 그린 거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 떼낼 수가 있고 이걸 합치면 이렇게 한 장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 그림도 아주 납작한 이런 것도 이렇게 쌓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시켜주는, 그래서 입체 표현의 원리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혁신,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특히 한양대학교는 이 과학기술 혁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까? 저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이런 뭐 점자 시계라든지 아니면 3시간 만에 이 점자 도서를 만들 수 있는, 예전에는 3시간이 아니라 하루만이라고 그러네요. 옛날에는 3개월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정보를 3개월 있다가 시각장애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정보 격차가 많이 있었는데,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정보 격차도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한테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신감을, 아니면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그 여건이, 구성은 일단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게 중국의 제가 아주 좀 중국의 로봇 산업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보고 중국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선진국 대열의 로봇 산업에 이제 뛰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20만 개 상품을 아주 소량의 그 택배들을 각 구역별로 갖다다가 그냥 여기다가 톡톡 넣어주면 밑에서 그 자동으로 그냥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는 육체적인 힘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고 창의적인 생각까지 불편하지 않고 당연하거든요. 현장 가보면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나 어떤 인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교수 생활이 지금 한 2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은 뭐 취업 걱정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당장 닥친 일도 많이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배운, 우리 공부하는 게 다 사회적인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어떤 가치와 역량 그리고 학문을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